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81회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표현주의 영화 메트로폴리스 얘기를 잠깐 하면서 표현주의 이야기도 하고 또 극예술연구회의 제2회 공연 표현주의 작품 리하르트 괴링의 해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극예술연구회의 2회 공연은 1932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을 본 그 리뷰가 동아일보 1932년 6월 30일자에 실렸는데요. 박용철에 의해서 그 신문 기사를 조금 읽어드리면서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본에서 귀국한 이후 가난에 시달리던 홍해성을 돕기 위해서 동아일보 옥상과 그 밑에 층에서 극영동호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연극영화 전람회가 개최된 다음에 극예술연구회라는 모임이 결성되었죠. 이들이 모임을 결성하고 난 다음에 실기 작업은 어떻게 했냐면 실험 무대라는 그 극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극단을 만들고 그 실험 무대를 통해서 공연을 하는 것을 정식 공연이라고 이름도 붙이지 못하고 시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당시의 이른바 대중극 또는 이른바 신파, 박진의 용어로는 고등신파, 저의 용어로는 한국의 토착 멜로드라마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쪽 멜로드라마 쪽 동양극장 쪽 아직 이때는 동양극장이 생기지도 않았었지만 이쪽의 사람들은 프로페셔널이었고 극예술연구회의 실험무대 쪽은 지식인들에 의한 아마추어 연극이라는 성격을 강하게 가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화적인 헤게모니는 실험무대 쪽, 극예술연구회 쪽이 가졌지만 프로페셔널 쪽에서는 우리는 프로페셔널이다 라고 항변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었겠죠. 첫 회 공연에서는 고골리의 검찰관을 공연했습니다. 실험무대가. 그 다음에 이제 2회에서 해전이라는 표현주의 작품도 레파토리 중에 하나로 끼어들어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홍해성이 축지소극장에서 공연에 참가했던 작품입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읽어드리면서 생각나는 대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적당한 데서 이야기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총 4회에 걸쳐서 연재된 기사인데 저는 1회의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박용철의 글입니다. 나는 실험 무대에 대한 적지 않은 호의와 좀 지나칠런지 모르는 희망을 가진 관중의 한 사람으로서 제2회 공연의 제1야를 대하였다. 한 개의 연극의 애호자로서 한 개의 연극을 인생 경험의 일부로 섭취하여 진수와 자기교양에 수하려는 목표 아래서 이 밤을 보냈다. 네, 제가 지금 더듬거리고 버벅거리는 것은 활자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문 또한 무슨 그 다음은 활자가 뭉개져서 안 보이고요. 기도함보다는 그 다음에는 무슨 글자인지 글자가 뭉개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표시하는데 불과할 것이다. 대체의 인상을 먼저 말하면 관대한 애인의 연출이 극 내용 정서를 관중에게 전달시키는데 가장 성공한 것 같고 옥무는 본래 사건의 또 활자가 안 보입니다. 가 없는 극이나 부정한 법률을 표징하는 높은 옥문 앞에서 아들이요 남편인
남자를 사형당한 두 여자가 끝없이 통곡하는 것이 연극 애호자인 우리 관중을 감동시킨 바 있었다. 네, 활자가 잘 안 보이지만 짐작해서 때려잡으면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이때 2회 공연은 세 작품이 공연됐습니다. 리하르트 괴링의 해전, 그 다음에 세인트 존 어빈의 관대한 애인, 그리고 레이디 그레고리의 옥문이라는 작품, 세 작품이 공연이 됐지요. 해전은 표현주의적인 작품이고 나머지 두 작품 관대한 애인과 옥문은 리얼리즘 작품입니다. 관대한 애인은 종교인의 위선을 고발하는 작품이고 옥문은 아일랜드 작품이거든요. 글을 모르는 두 여자가 어머니랑 아내가 글을 모르는데 편지를 받고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자기 아들이자 남편을 찾아서 감옥 앞으로까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이 풀려나나 보다 하고 찾아왔더니 그 편지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당신 아들이 사형당했소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먼 길을 새벽까지 달려와 가지고 감옥에 도착했더니 결국 시체를 거두게 되었다 이런 식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리얼리즘적인 두 작품과 함께 표현주의 작품 리하르트 괴링의 해전이 공연이 되었지요. 저는 이 해전이라는 작품이 공연된 것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이 작품을 연출한 홍혜성이 자기가 귀국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두 번째 작품으로 표현주의 작품을 공연했단 말이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즉 홍혜성은 이렇게 다양한 근대 연극의 사조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리얼리즘에 국한된 제한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예술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인터넷의 백과사전 같은 것을 찾아보면 홍혜성 선생을 자꾸 우리나라의 스타니슬라브스키 시스템이 정착되는 것에 공헌한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의 리얼리즘이 정착되는 것에 공헌한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설명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러한 인터넷 백과사전의 설명은 그동안 우리 국내 학계에서 힘 있는 학자들 몇 명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반영한 것인데요. 그 힘 있는 학자들이라는 분들은 대체로 한국 근대 연극의 본질을 리얼리즘이라고 보고 싶어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홍혜성은 한국 근대 연극의 대표자 중의 한 명으로서 그를 높이 평가해 주기 위해서는 그를 리얼리스트로 몰아가고 싶은 의도가 작용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그가 리얼리스트일 뿐만 아니라 리얼리즘을 넘어서는 근대 연극의 다양한 스타일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폭넓은 예술가였다라고 그의 역량과 의미를 더 확장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극예술연구회 실험무대 제2회 공연에서 표현주의 작품을 연출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표현주의 작품이 대중적으로 사회적으로 강한 파급력을 가졌냐 하면 그건 또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변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리얼리즘 작품들은 우리 사회에 대중적인 파급력을 가졌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대중적인 파급력을 가진 영향력을 가졌던 작품들은 모두 멜로드라마 작품들이었죠. 신파라고 불려왔던.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 보다 주목한다면 한국 근대 연극의 본질을 리얼리즘으로 몰아갈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우리가 리얼리즘을 너무 강조하다가 오히려 다른 가능성들을 놓치는 것은 아니냐라고 반성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해전 공연 같은 것을 보면 배우들이 다 목이 쉬어가지고 대사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표현주의 작품은 원래 그 당시에
이 당시 한국 신문 기사의 리뷰에 의하면 규환극이라고 해가지고 단말마의 외침 같은 것을 전달하는 효과가 큰 스타일이었습니다. 평서문의 대사가 전달되기보다는 전보문체의 짧은 대사들이나 외침 같은 것으로 보다 큰 효과를 내는 스타일이었는데요. 그러한 특징을 가지는 가운데 배우들이 목까지 쉬어가지고 대사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홍해성 선생에게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분들은 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연출가 홍해성이 얼마나 철저하게 배우들을 훈련시켰던지 배우들이 죄다 목이 쉬어버렸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흐뭇하기는 하죠. 그런데 저는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보통 배우들이 목이 쉬는 경우는 생 아마추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들이 덜 된 배우들은 목이 쉽게 쉬죠. 또 감정이 실리기보다는 대사를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기가 쉽게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는 배우들이 목이 쉬었다라고 할 때는 극예술연구의 실험 무대의 수준이 그 정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극예술연구회 실험 무대는 2회의 공연에서 표현주의 작품을 공연을 시도할 정도로 처음에는 실험 정신이 정말 있었던 것입니다. 리얼리즘에 국한되려고 하지 않았고 근대의 다양한 사조에 대해서 접근하고 실험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근대 연극에 대해서 자꾸 리얼리즘 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리얼리즘 뿐만이 아니라 우리 근대의 문화유산은 더 풍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자라는 것이죠. 우리 선학들이 근대 연극을 리얼리즘과 자꾸 연관을 시켰던 것은 리얼리즘이 근대성을 대표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이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꾸 한국 연극에 근대성을 부여하려다 보니까 근대 연극의 본질은, 근대 연극의 가장 큰 중요한 입장은 리얼리즘이다라는 교과서적인 내용에 매몰돼서 모든 것을 리얼리즘으로 몰아간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유민영 선생님께서도 어느 책에서 한국의 리얼리즘 같은 경우는 표현주의까지 포함한다, 이런 한 구절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제가 그 훌륭하신 선학계에 뭐라고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으나, 우리가 용어 사용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전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용어 사용을 조금 더 정밀하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선학 중에 한 분께서는 1940년대의 일제의 횡포가 극악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때의 경향극에 대해서, 1940년대는 일본이 전쟁에 광분하고 있을 때라 모든 예술들도 총동원되었거든요. 일본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데. 그래가지고 선전극밖에 못했습니다. 1940년대 때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연극 선배들이 종사했던 선전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긍정적인 평가를 해줄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선학 중에 한 분은 그 당시의 연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당시의 연극은 우리 한국 연극에서 리얼리즘이 성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분께서는 그런 식으로 그때의 연극의
어떻게 해서든지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이겠죠. 그러나 아무래도 아쉽지요. 그러면 그분이 생각하시는 리얼리즘의 정의는 뭡니까? 리얼리즘은 제대로 된 사회 문제의식이 결부되지 않으면 리얼리즘이라고 불리기가 어렵습니다. 1940년대에 일제에 의해서 동원된 선전극들은 싸구려 멜로드라마라고 봐야지 어떻게 그것을 리얼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이 리하르트 괴링의 해전이라는 연극의 공연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취들을 찾아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우리 한국 근대 연극이 리얼리즘 일변도가 아니라 다양한 근대의 여러 가지 현상과 유산들을 포함하고 있었다라고 보자는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지면 관점도 달라지지요. 우리 선배들은 한국 근대 연극의 본질을 리얼리즘으로 몰아가고 싶을 만한 심리적인 처지에 있었습니다. 저희 세대에 이르면 이제 그것을 극복하고서 한국의 문화유산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자. 그래서 다양한 모더니즘의 요소들을 발견하고 신파라고 매도되었던 토착 멜로드라마들의 의미를 발견해주자. 또 다른 선배들은 대중극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셨습니다만 라는 입장을 가질 수 있고요. 우리 후배들의 견해는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건 후배들의 몫입니다. 제가 이번 회에 말씀드린 이야기들은 역시 학문적인 글로 썼어야 했는데 제가 아직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여의치 않아서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대중적인 방식으로 저희 생각을 전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질까요? 그건 그때의 일이고 지금은 이렇게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들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전해주시고 여러 가지 논쟁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